저는 북한에서 30년간 핵탄두를 만들었습니다. 같은 민족을 겨냥하는 끔찍한 무기를요. 영변 핵연구소 출신 과학자가 목숨을 걸고 한국에 와서 증언한 북한 핵 프로그램의 실상. 그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연구원들은 낡은 장비 속에서 방사능에 노출되고 그 죽음마저 숨겨졌습니다. 그는 왜 평생을 바친 모든 것을 버리고 탈출을 결심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 58살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평안북도 신의주 압록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손을 잡고 강변을 걸으면 중국 단둥의 불빛이 손에 잡힐 듯 가까웠지요. 그때는 그 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제 아버지는 1962년,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영변으로 떠나셨습니다. 조국을 위한 중대한 임무라고만 하셨지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해가 바로 영변의 핵연구기지가 처음 건설되기 시작한 해였다는 것을. 아버지는 그 역사의 첫 삽을 뜬 과학자 중 한 분이셨습니다. 저도 아버지의 뒤를 이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부를 졸업하고 1990년 34살에 영변 핵연구소에 배치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모릅니다. 조국의 핵방패를 만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미제의 위협으로부터 인민을 지키는 거룩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민족은 6.25 전쟁의 상처가 깊습니다. 북에서는 그 전쟁을 조국해방전쟁이라 부르며 미국의 핵위협에 맞서기 위해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영변에서의 생활은 다른 북한 주민들과 달랐습니다. 배급이 끊기던 고난의 행군 시절에도 우리 연구원들은 쌀밥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평양의 좋은 학교에 다녔고 아내는 영변인민병원에서 의사로 일했습니다. 장마당, 그러니까 여러분식으로 말하면 재래시장 같은 곳에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대주었으니까요. 연구소 안에서 저는 핵탄두 소형화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어려운 말로 들리시겠지만 쉽게 말하면 핵폭탄을 미사일에 실을 수 있도록 작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2006년 첫 핵실험 성공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시작하신 일을 제가 완성해가고 있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이 무기가 정작 누구를 향하게 될지, 같은 피를 나눈 형제들, 바로 남녘의 동포들을 겨냥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연구소 숙소에서 밤마다 아내가 끓여주는 감자국을 먹으며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이어 과학자가 되겠다고 했고 딸은 웃음이 맑은 아이였습니다. 압록강 고향집 부모님도 건강하셨고 명절이면 신의주 냉면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던 북한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하지만 여러분, 평온한 물 아래에도 소용돌이는 있는 법입니다.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아니 보지 않으려 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균열은 아주 작은 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2013년 늦가을이었습니다. 그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영변 연구소 지하 3층 핵물질 취급구역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방사능 누출이었습니다. 제 동기였던 박영철 동무와 젊은 연구원 3명이 그 자리에서 피폭되었습니다. 영철이는 저와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서로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러주었고 아이들 돌잔치도 함께 했던 사이였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일주일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방사능에 노출된 몸은 안에서부터 썩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실에서 영철이를 봤을 때 그 건장하던 친구는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았는데 피부가 벗겨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그 사고는 없었던 일이 되었습니다. 당에서 내려온 지시는 간단했습니다. 보안 유지. 유가족에게는 교통사고로 사망이라고 알렸습니다. 영철이 아내와 두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관도 열어보지 못하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방사능 오염 때문에 시신을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아내는 미쳐가듯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진실을 말해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조국을 위해 목숨 걸고 일하는데 그 죽음조차 숨겨야 한다니. 6.25 때 전쟁터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그래도 영웅으로 추앙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동료들은 개 죽음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고 조사 결과 원인은 노후된 장비와 안전시설 부재였습니다. 핵탄두 생산에 돈은 쏟아부으면서 연구원들의 안전장비는 수십 년 된 것을 그대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중앙에 보고서를 올렸더니 돌아온 답은 개인의 부주의로 처리하라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아내 순이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인 아내는 평소 영변인민병원에서 연구원 가족들을 치료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알아요? 이 동네 아이들 중에 백혈병이 얼마나 많은지, 원인 모를 암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다들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있는 그것이 적들을 막기 위한 방패라고 믿었는데 정작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을 먼저 병들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무렵 2013년 북에서는 장성택 처형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부였던 분이 하루아침에 반역자가 되어 총살당했습니다. 연구소에도 숙청바람이 불었습니다. 누가 언제 끌려갈지 모르는 공포가 퍼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 나이 57이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나이에 저는 처음으로 제가 바친 30년이 무엇이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도 나처럼 이 길을 걸어야 하는가? 내 딸도 이런 세상에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가? 그 의문이 작은 불씨처럼 가슴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2023년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해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연구소는 전시체제로 돌아갔습니다. 하루 16시간 근무가 기본이었고 집에 가지 못하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감시였습니다. 보위부, 그러니까 비밀경찰 같은 곳에서 연구원들을 1대1로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핵 기밀을 다루는 우리는 늘 감시 대상이었지만 2023년부터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식사할 때 무슨 말을 했는지, 화장실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까지 보고되었습니다. 동료끼리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해 봄, 제 선배이자 은사였던 김학수 박사님이 끌려가셨습니다. 제목은 반혁명 사상 유포였습니다. 학수 선배는 그저 연구실에서 장비가 너무 낡아서 위험하다고 말씀하셨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체제 비판으로 해석된 겁니다.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70이 넘은 노학자가 거기서 살아남을 리 없었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조들이 밀정을 두려워했다는 이야기 아십니까? 북에서의 삶이 꼭 그랬습니다. 가족 간에도 말을 조심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바깥에서 아빠가 무슨 일 하는지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아내 순이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스트레스와 과로로 심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평양에 좋은 병원에 가려면 당의 허락이 필요했는데 수개월을 기다려도 답이 없었습니다. 북에서는 약 한 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시장에서 중국산 약을 구해 먹였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들에게 군입대 통지가 내려왔습니다. 김책공대를 졸업했으니 연구소로 배치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최전방 부대로 가라는 겁니다. 아들이 제 연구 기밀을 알고 있으니 감시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아들을 인질로 잡겠다는 뜻이었지요. 그해 겨울 연구소에서 또 한 명이 끌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제 바로 옆자리 동료였습니다. 그가 끌려가면서 저를 바라보던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당신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보위부원들이 집에 들이닥쳐 가족을 끌고 가는 꿈. 깨어나면 식은땀에 옷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어느 날 밤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왜 이렇게 살아야 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0살 된 딸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밤늦게 부엌에서 울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다가가니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 나라에서는 아무리 충성해도 소용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고.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핵 연구원이 탈북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죽을 각오로 결심했습니다. 2023년 가을 저는 마침내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58배를 산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결정이었습니다. 성공하면 자유, 실패하면 온 가족의 죽음. 그것도 그냥 죽음이 아니라 정치범수용소에서의 참혹한 최후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병은 깊어가고 아들은 최전방으로 끌려가기 직전이었고 딸의 눈에서는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언제 끌려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만히 앉아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핵 연구원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민감한 기밀을 다루는 사람이 탈북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성공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했습니다. 먼저 탈출 루트를 알아봤습니다. 두만강 쪽은 감시가 심했습니다.
압록강도 마찬가지였지만 제 고향이 신의주였기에 그쪽 지리는 훤했습니다. 어린 시절 뛰놀던 강변 어디가 얕고 어디가 깊은지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중국까지 안내해줄 브로커에게 줄 돈, 중국에서 숨어 지낼 돈, 그리고 한국까지 가는데 필요한 돈. 아내와 저는 몇 년간 모은 달러를 꺼냈습니다. 연구원 월급 외에 특별 배급으로 받은 물품들을 장마당에 내다 판 것이었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한 전 재산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부모님께 작별을 고하는 일이었습니다. 신의주에 계신 팔순 노모에게 차마 진실을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집을 찾아갔을 때 어머니가 끓여주신 감자국을 먹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얘야, 왜 그러니? 무슨 일 있니? 아닙니다. 그냥 효도를 못해서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묘소에도 다녀왔습니다. 영변핵 연구에 초석을 놓으신 아버지. 그 앞에서 저는 빌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저는 다른 길을 가렵니다. 가족들에게 계획을 말한 것은 떠나기 보름 전이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딸이 말했습니다. 오빠, 여기 있으면 우리 다 죽어. 가자. 20살 딸의 그 한마디가 가족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탈출 날짜는 2024년 1월 초로 잡았습니다. 한겨울 압록강이 꽁꽁 얼어붙을 때 물을 건너는 것보다 얼음 위를 걷는 것이 더 빠르고 안전했습니다. 물론 순찰대의 감시는 그때가 가장 심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연구소 책상 위에 있던 가족 사진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변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30여 년을 바친 곳, 동료들의 무덤이 있는 곳, 이제 영영 돌아오지 못할 곳. 새벽 4시 우리 가족은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90초가 평생처럼 느껴졌습니다. 2024년 1월 3일 새벽 4시 영하 25도의 살을 애는 추위였습니다. 우리 가족 4명은 브로커가 안내하는 대로 압록강변 갈대숲에 숨었습니다. 중국 단둥의 불빛이 강 건너에서 깜빡이었습니다. 직선거리로 300m, 걸어서 90초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90초가 생과 사를 가르는 시간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순찰대가 지나가면 바로 뛰세요. 뒤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직진. 넘어져도 일어나서 뛰세요. 멈추면 죽습니다. 아내 순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약한 아내가 이 추위에 뛸 수 있을지 걱정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내를 부축했고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멀리서 순찰대의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군인 2명이 강변을 따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 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딸아이가 제 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 순찰대가 지나갔습니다. 브로커가 손짓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얼어붙은 강 위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발밑에서 얼음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넘어지면 안 된다. 멈추면 안 된다. 머릿속에서 그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30m쯤 갔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서라. 서지 못해. 발각된 것입니다. 순찰대가 돌아온 것인지 다른 초소에서 발견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총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탕, 탕, 탕. 뛰어. 멈추지 마. 제가 소리쳤습니다. 아내가 넘어졌습니다. 아들이 아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총알이 얼음을 스치며 파편이 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발 우리 가족만은 살려주십시오.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에게, 그리고 하늘에 계신 그 어떤 존재에게라도 빌었습니다. 70m, 80m, 90m. 중국 땅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갈대숲이 보였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북한 군인들은 국경을 넘어 추격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중국 땅에 쓰러졌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아내가 가슴을 움켜쥐고 헐떡였습니다. 딸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 해냈어요. 해냈어요. 90초. 아니, 체감으로는 90년 같았던 그 시간이 끝났습니다. 저는 돌아봤습니다. 검은 얼음 위로 우리가 달려온 발자국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 북한 땅의 어둠이 보였습니다. 평생을 바친 나라, 부모님이 계신 나라,
동료들의 무덤이 있는 나라. 안녕히 계세요. 입에서 하얀 입김과 함께 작별 인사가 새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시련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도피 생활, 그것은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중국 단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 땅을 벗어났으니 이제 안전하다고요. 그것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곧 깨달았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데려간 곳은 단둥 외곽의 조선족 마을이었습니다. 낡은 농가 지하실에 숨어야 했습니다. 창문도 없는 좁은 공간에 가족 4명이 웅크렸습니다. 당분간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바로 북송됩니다. 북송.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중국에서 잡힌 탈북자는 북한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돌아가면 우리 가족은 정치범수용소에서 끔찍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핵연구원 출신이었습니다. 반역자로 공개 처형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지하실에서의 2달은 감옥 생활과 다름없었습니다. 낮에는 숨죽이고 밤에만 잠깐 화장실에 갈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심장은 여전히 좋지 않았고 제대로 된 약도 없었습니다. 딸아이는 공포에 시달리며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우리를 숨겨준 조선족 어르신들이었습니다. 70이 넘은 할머니가 몰래 음식을 날라주셨습니다. 같은 핏줄인데 어떻게 모른 척하겠소? 그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6.25 이후 헤어진 우리 민족이 중국 땅에서 서로를 보듬고 있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도 찾아오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탈북자를 돕는 분이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반드시 한국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건네준 성경책을 아내가 밤마다 읽었습니다. 북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계속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중국 공안이 마을에 들이닥쳤습니다. 탈북자 단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지하실 구석에 웅크렸습니다. 계단 위로 군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고리가 덜컹거렸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딸이 입을 막고 울음을 참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렇게 1시간을 버텼습니다. 기적적으로 공안은 지하실 입구를 발견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된다. 한국으로 가야 한다. 중국에서는 영원히 숨어 살아야 했지만 한국에 가면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한국까지 가려면 동남아시아를 경유해야 했고 브로커 비용만 사람당 수천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선교사님이 한국의 탈북민 지원단체에 연락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2024년 3월 우리는 중국을 떠나 동남아시아로 향했습니다. 또 다른 기나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희망을 향한 마지막 여행이었습니다. 2024년 3월 우리 가족은 중국을 떠났습니다. 루트는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탈북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경로였습니다. 태국에 도착하면 한국 대사관에 가서 보호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말로는 간단했지만 그 여정은 지옥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로 넘어갈 때 밀림을 걸어야 했습니다. 브로커가 안내했지만 길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가시덤불을 헤치고 계곡을 건너고 산을 넘었습니다. 58살 제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심장이 약한 아내는 몇 번이나 쓰러질 뻔했습니다. 사흘을 걸었습니다. 밤에는 숲속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모기와 뱀, 알 수 없는 벌레들. 딸아이 팔에 물린 자국이 골마 열이 났습니다. 약도 없이 버텨야 했습니다. 라오스에 도착했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라오스도 탈북자를 북한이나 중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현지 브로커의 안내로 산길을 따라 태국 국경을 향해 걸었습니다.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태국 국경 직전이었습니다. 라오스 경찰에게 발각된 것입니다. 서라. 신분증 내놔. 브로커가 달아났습니다. 우리 가족만 남았습니다. 경찰 2명이 다가왔어요. 아내가 제 뒤로 숨었고 아들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남은 돈을 꺼냈습니다. 200달러가 전부였어요. 그게 마지막 비상금이었죠. 제발, 우리 그냥 보내주세요. 경찰이 돈을 받아들고 우리를 훑어보더군요. 3초가 3년 같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습니다. 뇌물이 통한 것이지요. 태국 국경을 넘은 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메콩강을 작은 보트로 건넜습니다. 물살이 세서 배가 흔들릴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태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흙을 움켜쥐었습니다. 드디어 안전한 곳에 왔구나 싶어서요. 우리는 스스로 태국 경찰에게 신고했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다고요. 태국 이민국 수용소에서 넉 달을 기다렸습니다. 한국 국정원 직원이 와서 면담을 했습니다. 제가 핵 연구원 출신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신원 조회, 거짓말 탐지기 검사 수십 번의 면담. 그리고 2024년 10월의 어느 날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리처로 씨 가족 한국행 비행기 표가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도 딸도 그리고 저도 우리 네 식구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중국에서 7개월, 라오스와 태국에서 7개월, 1년이 넘는 도피 생활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드디어 진짜 자유의 땅으로 갑니다. 2024년 10월 18일 인천국제공항.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저는 한국 땅에 입을 맞추고 싶었습니다. 30년 넘게 저기라 배웠던 나라. 그 땅에 두 발을 디딘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불빛이 눈을 찔렀고 밤 10시가 넘었는데 거리가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편의점이라는 곳이 24시간 문을 연다면서요. 북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원이라는 정착 교육시설로 갔어요. 3개월간 한국 생활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처음 마트에 갔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네요. 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고기가, 생선이, 과일이 넘쳐났습니다. 고난의 행군 때 굶어 죽던 동포들을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처음 한국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군요. 북에서는 약 하나를 구하기도 힘들었는데 여기서는 심장 수술까지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가 진짜 천국이네요. 물론 적응이 쉽지만은 않았지요. 말투가 달라서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 탈북 자시구나 하는 눈빛이 따가울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북에서는 눈빛 하나 잘못 보내면 끌려갔으니까요. 지금 저는 국책연구소에서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북한 핵 프로그램의 실상을 전하고 있죠. 아들은 한국 대학원에서 공부를 계속하고 있고 딸은 취업 준비 중입니다. 아내의 건강도 많이 좋아져서 걱정할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하지만 여러분, 밤마다 잠들기 전 북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신의주에 두고 온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80 넘은 노모가 아직 살아계실지 의문이라 눈물이 나네요. 제가 탈북했다는 소식을 들으셨다면 얼마나 가슴을 치셨을까? 그 생각에 밤잠을 설칩니다. 영변에 남은 동료들도 생각납니다. 그들도 속으로는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언젠가 그들도 자유를 얻을 날이 오기를 빕니다. 여러분, 저는 6.25 이후 분단된 이 땅에서 태어나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이제야 압니다. 통일이 되면 고향 압록 강변을 다시 걷고 싶습니다. 어머니 무덤에 절을 올리고도 싶고요. 우리 세대의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발 제 자식들은 분단의 아픔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58배를 살아온 한 탈북자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